자, 오늘의 주요 키워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인 사기 한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뻔뻔한 거짓말에서 열흘 만에 이실직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0대 백인 할아버지 한류 팬. 또 네 번째, 트럼프의 얼음땡 게임 아시죠? 얼음 하면 가만히 있다가 땡 하면 풀리는 거. 트럼프의 얼음땡 이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또 최경주의 드라마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코인 사기 한인 피해 급증인데요. 자,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주 한인 사회에 다양한 가상화폐, 이 코인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더욱 교묘한 가상화폐 사기가 이 한인 사회에도 들어와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그 코인베이스 같은 유명한 가상화폐 플랫폼,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것은 뭐 문제 있는 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실제로 뭐 안정되고 인정받고 있는 그 가상화폐 플랫폼과 유사한 일종의 짝퉁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기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의 피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그 라디오 서울이라고 LA의 그 라디오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한국일보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국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라디오 서울에 또 요즘에는 하루에 1시간씩 이제 뉴스를 그 앵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방송을 이 라디오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어제 라디오 서울의 그 청취자가 제보를 해주신 생생한 청취자 제보를 근거한 그런 소식입니다. 자, 이 제보자인 한인 김 씨는요, 이들 사기꾼들은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피해자와의 그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또 투자 전문가로 가장을 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와 신뢰를 잘 구축하는데 시간을 먼저 많이 보내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암호화폐 투자 개념을 서서히 소개하고, 이 피해자가 코인베이스를 닮은 가짜 웹사이트를 통해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다고 전합니다. 가상화폐 같은 거 투자하려면 요즘은 코인베이스가 유명하지 않아요? 라고 이제 피해자가 물으면, 그것도 물론 유명하지만 거기는 뭐 피도 비싸고 모두 불편하고 하면서 요즘은 새로 나온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요즘은 더 오히려 인기입니다 라면서 다른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짝퉁 사이트죠. 그러면서 이 사이트는 초기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액을 넣었다가 소액을 인출하면 탁탁 인출도 되고, 뭐 이자랄까 뭐 그런 것도 딱딱 붙어 나오고, 실제로 투자해서 또 돈을 좀 벌게 되면 그 번 액수도 탁탁 바로바로 인출할 수 있게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잘 되는 것 같고, 또 수익률이 높게 보여서 더 많은 돈을 이제 슬슬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죠. 그렇게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나서 나중에 큰 돈이 들어간 후에 그 큰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 웹사이트가 갑자기 먹통이 돼버린다고 합니다. 자,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전통적인 사기 행각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그 피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서서히 이런 식으로 나를 접근하고 하니까 그걸 피해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가 늘어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연락처도 웹사이트도 모두 없어진 상태여서 돈만 엄청나게 들어가 있지 지금 속수무책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 한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피해 한인들 중에는 심지어 돈을 융자해서 론을 받아서 투자를 한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론 받아서 내가 이자를 얼마 내겠지만 여기 수익률이 이까짓 거 이자 내는 것보다 훨씬 괜찮네 라고 판단하는 순간 융자를 받아갖고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이제 큰일 났죠, 그런 분들은. 지난 17일 그래서 연방법무부는 적어도 한 7,300만 달러를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 세탁한 그 암호화폐 사기에 연루된 2명의 중국 국적자 다렌 리와 이챙장이라는 사람을 체포해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2명의 중국 국적자 밑으로 중국 사람들 포섭하는 사람, 또 한국 사람들 포섭하는 조직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돼지 도살이라고 알려진 그 사기 유형에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기를 벌이는 행위를 돼지 도살한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하면 정말 땅을 칠 노릇이죠.
이는 피해자들에게 이익을 보여주고 첨예 그리고 이제 더 투자하게 만들어서 목돈을 사기치는 그런 방법을 돼지 도살이라고 자기들끼리 말했다고 합니다. 개인들의 그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적법한 플랫폼과 적법한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 하에 그렇게 투자를 하시기 바란다라는 말을 연방 법무부가 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도 많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 한인 커뮤니티에도 연방 법무부가 그런 권고 사항을 내려보냈고, 실제로 그 라디오 서울이라는 그 LA 지역 라디오 큰 방송국에 제보자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금 전해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각종 가상화폐를 제공한다라면서 이 코인베이스 어카운트를 알려달라. 코인베이스 어카운트 있으세요? 그럼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투자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게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일정의 부분에 그 소개비 같은 것을 보내드릴 터이니까 코인베이스 그 어카운트 한번 줘보세요. 저희가 글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초기에 시작할 때 도움이 되라고 돈을 좀 보내드릴게요. 이래서 코인베이스의 멀쩡한 어카운트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주었다? 이제 그거 다 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청은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이 법무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것 때문에 너무 지금 그 문의가 많이 와서 우리도 힘듭니다라고 해서 그 정상적인 사이트인 그 코인베이스에서도 아주 골치 아프다라는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코인베이스에서 사기 방지 가이드라인을 안내해서 지금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품을 보내드릴 터이니 경품을 보낼 주소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라면서 가상화폐를 송금하라 라고 요청한다거나, 또는 경품을 그리로 보내드릴 터이니 코인베이스 어카운트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보내겠습니다. 이런 거 절대로 응하지 마시기 바란다라는 내용. 자, 두 번째, 소셜미디어에서 제공되는 모든 경품 및 제안, 이 요즘 굉장히 많은데 절대로 SNS에서 나돌고 있는 경품에는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위조 또는 도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SNS에 여기 돌아다니는 그런 경품, 야, 그래? 이런 거 준대? 테슬라 모델 3 하나 준대? 괜찮은데? 이런 거 절대 응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즐겨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늘 사용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갑자기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은 그런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끊거나 응대하지 말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해서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서치를 해보고 조사를 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제안이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다라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법무부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Too good to be true. 사실이기엔 너무 좋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의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Too good to be true. 절대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뻔뻔한 거짓말에서 백기투항까지 딱 열흘입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얘기인데요. 이제 김호중 씨가 사고 열흘 만에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진실은 다 밝혀질 겁니다. 저는 절대 음주운전 안 했습니다. 잔을 입에 갖다 댔지 마시진 않았습니다. 별 이상한 소리 다 하더니 불과 열흘 만에 완전 백기 들고 모든 것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김호중 씨는 어제 창원 공연까지 했어요. 그 창원에서의 공연을 마친 뒤에 소속사를 통해서 저는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라면서 지금 현재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잘 임하겠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김호중 씨의 그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사 역시 사과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의 소속사는 그 Think Entertainment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생각 엔터테인먼트라는데 회사 이름이 그래요. 자,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그 자사의 아티스트 김호중 씨의 논란과 더불어서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라면서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호중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당사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만으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이제 소속사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소속사가 물론 많이 주도를 했겠습니다만은 거짓말하고 은폐하는 것 결과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죠. 아무리 소속사가 야, 너 이 상황에서 지금 공연이 몇 개 밀려 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너 음주운전으로 잡혀 들어가면 우리에게 그 데미지가 어마어마하다. 너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모든 거 다 부인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절대 뭐 잔을 입에 갖다 댔지 마시진 않았다고 해. 다 부인을 해. 아무리 소속사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응하면 안 되죠. 본인이 처음부터 진실되게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자, 경찰 조사 결과 김호중 씨는 사고 당일 강남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소속사 대표와 그리고 래퍼 출신 유명 가수 등 4명과 함께 스크린 골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일행은 이곳에서 맥주를 주문해서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을 나와서는 유명 개그맨과 저녁 식사를 하러 들린 인근 식당에서도 소주 7병, 맥주 3병을 마셨고요. 이어서 템프로라는 고급 룸살롱에 거기서 한 사람이 와서 차를 갖고 왔습니다. 그 사람 차를 타고 가서 그 템프로라는 고급 룸살롱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중 씨는 이제 거기서 뭐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그 대리기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자기 집으로 가는 데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으면 그냥 좀 잘 것이지. 갑자기 또 슬금슬금 다시 나와요. 그러더니 뭐 대리기사는 이미 갔으니까 다시 자기가 차를 직접 몰고 어디로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자기가 차를 몰고 다시 나와서 운전을 하다가 그러다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한 데다가 도주 우려도 있다라고 보고 김호중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음주운전하고 약간의 그 차를 부딪히는 사고를 낸 것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처음부터 진실되게 나왔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음주운전한 그런 범죄도 범죄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 파렴치범까지 다 이렇게 가중돼서 가중 처벌받는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팬들이 이제 과연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해 줄까?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사랑받는 일을 하는 그런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은 자칫하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워낙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입만 갖다 댔지 마시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하다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밝혀지니까 그때 가서 백기투항했다라는 점 때문에 많은 팬들의 마음이 이미 돌아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70대 백인 할아버지 한류 팬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올해 76살 된 그 백인 할아버지인 제브 라테트라는 분은요, 미국에서 유명한 한류 팬입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 드라마 가운데 최고의 작품을 꼽아달라고 하니까 나의 아저씨 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못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뭐 이름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 제목은 뭔지 알아. 뭐 그런 거 그 정도. 하지만 못 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게 이제 아마 이선균 씨가 주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꼽았어요. 아주 대단한 한류 팬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유가 주연을 했던 드라마 호텔 델루나라는 나는 한 20번 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 또 이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도 한 번도 못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20번이나 봤답니다. 자, 라테트 씨는 지난 2월부터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분의 이제 first name이 제브입니다. 제브, Z-E-V. 그래서 그분의 유튜브 채널 이름이 제브 does K-드라마입니다. 제브가 K-드라마를 이제 잘 소개한다. 그런 채널이죠. 그걸 개설해서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채널이 아이유 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아이유 팬들이,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거죠. 너 혹시 미국 할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뭐 이런 채널 봤니? 하고 막 공유하다가 아이유 팬들에게 알려졌고, 그러다가 그 아이유 팬들의 도움으로 공식 팬클럽 유에나가 이제 아이유의 팬클럽 이름이 유에나예요. BTS의 팬클럽 이름은 아미이듯이 아이유 팬클럽은 유에나인데 그 유에나에도 가입했어요. 이 백인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아이유 팬들 사이에서는 미국 유에나 할아버지라는 별칭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지난 2월에는요, 그의 유튜브 영상을 아이유가 봤어요. 그래서 아이유가 오는 7월 미국에서 열리는 콘서트가 있는데 이 콘서트에 라테트 씨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올리면서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 아이유의 이 메시지를 또 이 라테트 씨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서 막 라테트 씨가 가슴을 부여잡고 막 감격에 벅차는 그런 모습을 담긴 영상이 또 올라왔는데 그 영상은 지금 뭐 며칠 만에 15만 회를 기록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자, 그렇게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그는 아이유 외에도 자신이 발견한 빛나는 한국 배우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 많은 한국 배우들의 모든 출연작을 거의 다 봤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소위 정주행으로 다 봤다. 그러면서 그 덕분에 나는 한국 드라마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아하게 된 한국 드라마가 한 250편쯤 된다라고 말하면서 매일같이 이제 몇 시간씩 보는데 혼자 볼 때도 있고 아내와 함께 볼 때도 있고 또는 나로 인해서 같이 한국 드라마 팬이 되어버린 내 친구들과 함께 볼 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주변에서 친구들만 만나면 하도 이제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친구들이 듣다가 그랬대요. 너 그렇게 한국 드라마 우리한테만 그러지 말고 네가 그렇게 많이 알고 또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네가 K 드라마 전문가가 돼버렸는데 너 그걸 주제로 유튜브를 한번 해봐 라고 친구가 권유를 했답니다. 다 이제 70대 넘으신 분들이지만 그래서 그럴까? 하고 이를 계기로 이분은 유튜버의 길에 발을 들이게 됐는데 지금 유튜버 그 채널도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봐주고 있고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전에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묻자 대학에서 유럽 역사를 공부했고 원래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서구 지역과 어떻게 접촉하게 된 건지 또는 전쟁을 겪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배경 등등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다라면서 그렇지만 분명히 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됐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는 특히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 큰 영향을 자신에게 줬다면서 일본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점령하고 또 한국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 위안부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등을 알게 됐다라면서 정말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화가 많이 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드라마에 나오는 아름다운 배경, 그 미스터 선샤인 보시면 참 배경이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 아름다운 배경의 장면들을 보면서 언젠가 한국에 꼭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제 올 여름에 교사인 아내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을 하게 되면 내년 봄에 한국 여행을 함께 하기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드라마에 이 벚꽃이 나오는 장면이 참 많은데 나도 그 벚꽃이 가득 핀 한국의 산책로를 부인과 함께 거닐어 보고 싶은 게 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간 그런 꿈을 꾸었던 그에게 그런데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내용을 알게 된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코리아 인바이트 유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이 당신을 초청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 코리아 인바이트 유라는 그 행사에 이분을 초청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한국에 방문의 발을 디뎠습니다. 어제 출발했으니까 이제 오늘 도착했겠죠. 드디어 오늘 한국을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제 정부가 하는 공식 행사 일정이 끝나는 24일까지 정부의 그 비용, 경비 부담으로 이제 한국에 머물고 그리고 일정이 모두 끝난 24일 이후에도 자기 자비를 부담해서 자기 돈을 부담해서 28일까지 나흘간 더 머물면서 한국을 여행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던 걸 캔슬했느냐? 아닙니다. 그 여행 계획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8일 날 돌아가고 나면 내년에 아내와 함께 두 번째 한국 여행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0대 백인 할아버지의 아주 열렬한 한류 이 팬심 그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트럼프의 얼음땡입니다. 얼음땡 게임 아시죠? 막 움직이다가 얼음 그러면 탁 멈추고 있다가 땡 해야만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거. 어렸을 때 재밌게 놀았잖아요. 그 트럼프의 얼음땡 무슨 얘기인가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데 그 연설을 하는 도중, 대선 후보 자격으로 이제 연설을 하는 도중 어제 갑자기 30초가량 발언을 갑자기 멈추고 멍하니 침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3초도 아니고 10초도 아니고 거의 한 30초. 이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TV 방송은 모양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라디오 방송은 오로지 소리로만, 오디오로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의 경우에는 소리가 5초 이상 끊어지면 그걸 방송 사고라고 칩니다. 5초 이상. 그런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려 30초 동안 연설하다가 멍하니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은 옳았구나, 이제 뭐 기회 잡은 거죠.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맨날 나이 갖고 뭐라고 그러더니만 트럼프 본인도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정신적으로 부적합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언 도중에 갑자기 말을 멈추고 멍하니 초점 없이 그 얼음 상태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보였던 분이 계셨죠. 이 82세의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 그때처럼 고령으로 인한 문제가 트럼프에게도 노출됐다라는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텍사스 주에서 열린 전미 총기협회 연례 회의에서 1시간 30분가량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1시간 30분 연설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사실은. 1시간 30분 저 같아도 중간에 잠깐 지칠 것 같긴 한데, 여하튼 1시간 30분가량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연설 중계 동영상을 보면 거의 이제 막바지예요. 1시간 한 20분 정도 연설을 한 후에 그 시점에서 투표 독려를 하는 얘기를 막 하다가 또 텍사스 주가 투표를 해야 됩니다. 텍사스 주는 언제나 우리 정치를 제대로 된 곳으로 끌고 가는 곳입니다. 이제 보수 쪽이니까 텍사스가. 그렇게 텍사스 주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갑자기 발언을 딱 멈췄고, 그러다가 정면을 응시한 듯한 표정을 취하다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계속해서 또 앞을 또 계속 쳐다보기도 하고, 멍한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30초 정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표정을 짓더니, 이 미국 우리나라는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뒤에 그냥 황급히 연설을 마치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유세에서 얼음이 됐다 라면서 그는 분명히 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도 나이가 많아서 정신적인 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 지지자들은 그 지난해 2차례에 걸쳐서 30초간 그 발언 도중에 갑자기 얼음 상태가 되면서 이 고령 논란이 불거졌던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례를 거론하면서 똑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쪽에서는 다른 얘기도 나옵니다. 그게 정신이 나가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얼음처럼 멍하니 있었던 게 아니다. 당시 그 텔레프롬프터, 이게 연설할 때 보면은 청중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투명한 유리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한 두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을 볼 때도 저쪽 대중들은 연설하는 사람을 투명한 유리니까 다 보지만, 연설을 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 투명한 유리에서 글씨가 계속 지나가요. 그걸 이제 프롬프터라고 하잖아요. 그 프롬프터가 고장이 나서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또 있고, 또한 그 다른 쪽에서는 트럼프가 청중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소리를 듣느냐고 가만히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일단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 상세한 조사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지난 주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얼음땡이 됐다라는 얘기 키워드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최경주의 드라마입니다. 최경주 선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최경주 선수가 벌써 올해 1970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54살이 됐습니다. 최경주 선수가 지난 주말 제주에서 끝난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아주 성대한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준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에게. 쉽게 말하면 최경주가 제주에서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었다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54번째 생일날이었던
어제죠. 5월 19일 그 연장 접전 끝에 SK텔레콤스 오픈이라는 그 KPGA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 마지막 날 1등이 2명이어서 최경주 선수와 다른 선수가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두 연장도 한 홀에서 승부를 못 맺어서 또 하나를 더 치고 이런 식으로 2차까지 가는 연장 접전 끝에 KPGA 투어 최고령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어제 제주 핑크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SK텔레콤 오픈에서 마지막 날 2차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제는 그의 54살 생일이었습니다. 이 KPGA 투어 통산 17번째 우승이었는데요. 생일날 우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승 상금은 얼마를 받았냐? 2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0만 달러가 넘게 받은 거죠. 약 20만 달러를 받은 거죠. 생일 선물로 이만한 선물이 어딨겠습니까? 그것도 스스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야말로 성대한 선물을 스스로에게 한 것입니다. 1970년 5월 19일 생인 최경주 선수는 KPGA 투어 최고령 우승 기록을 19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종전 기록은 2005년에 매경 오픈에서 지금 최상호 선수, 지금은 69살인데 그때 최상호 선수가 50세 4개월 25일 이었을 때 우승을 해서 최고령이었는데 이걸 54살에 깨버린 겁니다. 54살 며칠도 아니에요. 왜? 생일날이니까, 만으로 따지니까 생일날이었기 때문에 딱 54살에 깨버린 겁니다. 이 기록은 그런데 깨주기 쉽지 않습니다. 50세 4개월 25일 이 기록이 19년 동안 가다가 최경주에 의해서 깨졌는데 이 54세로 올려버린 이 기록을 과연 누가 깰 수 있을지 쉽지 않습니다. 시니어 투어가 아니거든요. 정규 20살, 25살짜리들하고 경기 붙어버리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을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을 했습니다. 최경주 선수가 KPGA 투어에서 우승을 한 것은 11년 7개월 만입니다. 어마어마한 부활이죠. 미국 프로골프 PGA에서는 통산 8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부터는요. 만 50세 이상이 참가하는 그런 시니어 투어격이죠. PGA 시니어인데 요즘은 시니어라는 말을 안 쓰고 PGA 챔피언스 투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니어 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4년 전부터는 거기서 활약을 하면서 지난 2021년에는요. 1승을 또 그때 올린 바도 있습니다. 어제 우승이 확정된 후에 이 방송 인터뷰에서 최경주 선수는 아주 그 떨리는 목소리로 생일에 최고령 우승에 정말 이럴 수가 없는데 라면서 말을 잊지 못하면서 울먹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경주 선수의 드라마 같은 부활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린 김에 짜투리 소식으로 하나 좀 더 전해드릴게요. 이정후 선수 관련 소식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입단했잖아요. 올해. 과거 해태 타이거즈의 이종범 선수 기억하시죠? 그 이종범 선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종범 선수는 선수라고 해도 되나요? 제가 이종범 선수라고 해야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종범 선수는 그 선수 생활할 때 당시에 바람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이정후 선수는 바람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바람의 손자다라고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불렀는데 메이저리그에서도 그걸 알고 Grandson of Win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정후 선수를 Grandson of Wind라고 불러요. 그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그 이정후 선수가 결국 올 시즌 아웃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이정후 선수가 닐 엘라트라체 박사로부터 어깨 수술을 권유받았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엘라트라체 박사는 LA 다저스 시절 류현진 선수의 어깨와 팔꿈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입니다. 그리고 오타니 선수도 지난해 이 의사에게 팔꿈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뭐 야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프로 운동선수라는 운동선수들은 팔꿈치나 뭐 근육, 인대 끊어지고 뭐 이런 어깨 문제 생기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이 의사한테 수술을 받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은 이정후는 이제 몇 주 안에 왼쪽 어깨 관절 와순 봉합 수술을 받는다. 올 시즌은 더 이상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정후 선수는 지난 13일 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1회 초에서 상대 타자가 정말 멋진 타구를 날려서 완전히 홈런성 타구였습니다. 그냥 홈런 될 뻔한 건데 그 홈런성 타구를 잡으려다 홈런이 되긴 했어요. 홈런성 타구를 잡으려다가
점프를 하면서 왼쪽 어깨로 담장에 크게 충돌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처음에 염좌, 뭐 이렇게 좀 살짝 그 염증 생기는 거, 염좌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후 그 MRI 촬영 등을 통해서 구조적인 손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정우가 왼쪽 어깨 수술을 받는 건 이번이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이정우 선수는 한국 프로야구 그 넥센 시절에 지난 2018년도죠. 그때도 이 관절 와순 봉합 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관절 와순이 뭐야? 말이 좀 어렵죠. 이제 관절 와순이라는 것은 이제 위 팔 뼈와 어깨뼈, 이 팔이 있으면 팔의 윗부분에 있는 뼈와 어깨를 연결해 줘야지 이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팔뼈 위쪽 부분과 어깨 쪽을 연결해주는 섬유질의 그 연결 조직이 이제 관절 와순인데 그걸 관절 와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상적이어야 이제 잘 움직이죠. 그런데 이 관절 와순이 어깨뼈에서 떨어진 그런 상태가 관절 와순 파열입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6년간 1억 1,3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받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입단한 이정우 선수는 결국 지금까지의 데뷔 이후 지금까지는 2할 6분 1리, 홈런 2개, 타점 8개를 기록한 채 이 메이저리그 올해 데뷔 시즌을 그렇게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잘 회복해서 내년 시즌에 더 멋지게 더 많은 인기, 사랑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품 유럽, 아주유럽의 품격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바티칸의 네덜란드와 독일까지 US 아주 투어만의 서유럽 7개국 13일. 일정이 다르면 여행의 품격이 다릅니다. 투어업계 유일하게 박평식 대표가 현지에서 직접 설계한 40년 노하우가 담긴 아주 좋은 아주 유럽. 고객 만족도 전매주 1위. 1등 회사 US 아주 투어와 함께하세요.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자, 간추린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도 요즘 금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금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따라서 요즘 은 가격도 많이 오르는데 어쩔 때는요, 금 가격이 많이 올라도 은 가격은 뭐 별로 안 오르고 이렇게 밑에 머무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평가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받고 있는데 한동안 그랬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금 가격이 오르고 금은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은이 뒤늦게 가격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은 가격이요, 10년 만에 트로이 온스당 30달러 선을 뚫었습니다. 10년 만에.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2,400달러를 넘어서, 이제 쉽게 보면 이제 온스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금값이 온스당 2,400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금 다음에 차순위 귀금속인 은값도 지난 2011년에 기록했던 온스당 약 48달러의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은수저, 한국에서는 이제 은수저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봤을 때 그 은수저 한 세트, 숟가락 1개와 젓가락, 요걸 이제 수저 세트라고 하잖아요. 은으로 되어 있는 그 은수저 한 세트가 약 한 60돈 정도 됩니다. 그램으로 하면 225g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요걸 이제 온수로 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은수저 한 세트를 숟가락과 젓가락 한 세트를 그냥 녹이면 은만 딱 남잖아요. 그 은 가격만으로 봐도 한 300달러가 넘을 정도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수저로 만들었으니까 뭐 명품이면은 그걸 뭐 딱 은 가격만 받는 게 아니라 1,000불, 2,000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복잡하고 그냥 은 가격만 봐도 은수저 한 세트를 녹여버리면 300달러 이상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은값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그렇다면 집에 굴러다니는 은수저를 내다 팔아도 짭짤한 돈을 받을 전망이다라는 말이 요즘 한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내려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리를 더 이상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자 결국은 금 가격, 은 가격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은이라는 것은 이제 장신구나 뭐 동전, 메달, 뭐 이런 은메달, 그런 그리고 식기, 수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은괴로 만들어져서 투자용으로도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금 다음으로. 그런데 이제 가격이라는 것은 금과 마찬가지로 이제 은도요. 그 가격이 금리와 반비례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금이나 은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하되면 금이나 은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반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 미국에서 유행한 매운 과자 먹기 챌린지 대회가 있었죠. 제가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 그 챌린지 대회에 참여한 뒤에 너무 매운 것을 무리하게 너무 많이 먹었던 한 소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망한 10대 소년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망 원인이 심폐정지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심폐정지라고 결론을 내린 그 부검의가 거기 좀 구체적으로 쓴 소견이 이게 아주 결정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검시소는 그 부검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1일 사망한 해리스 윌러바, 당시 14살이었습니다. 그가 심비대증 및 좌전 하행 관상동맥의 심근교를 가진 사람이 고농도의 캡사이신을 함유한 음식을 섭취한 환경에서 발생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이 깁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게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런저런 심장에 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고농도의 캡사이신을 먹은 후에 발생한 그런 심폐정지 이랬습니다. 고농도의 캡사이신이라는 건 뭡니까? 캡사이신은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너무 많이 먹은 후에 발생된 심장의 문제, 이것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딱 부검의가 써 넣은 것입니다. 심비대증이라는 것은요, 여러 원인에 따라서 심장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커진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근교라는 말도 나왔는데, 심근교라는 것은 관상동맥의 일부가 심장 바깥쪽이 아닌 심장 근육 안쪽으로 파고들어 있는 선천적인 질환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근교 질환 같은 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근육이 혈관을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협심증 등으로 이어지면서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뭐 그런 일도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그런 질환이죠. 그 윌로바의 어머니는 아들이 그런 심장에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 아들이 죽기 몇 시간 전에 많이 먹은 그 매운 과자 파키칩스가 아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태롭게 만들어서 사망했다라고 줄곧 주장한 바 있는데, 결국 부검을 한 의사도 거기에 동의를 해준 것입니다. 이 파키칩스라는 과자는요, 이걸 뭐 과자라고 해야 할지 뭐 거의 독약 수준입니다. 파키칩스라는 과자는 미국의 유명 초콜릿 회사인 허쉬 컴퍼니의 자회사 앰플리파이 스낵 브랜드가 만든 회사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알려진 캐롤라이나 리퍼 그리고 나가 바이퍼 페퍼가 들어간 과자입니다. 그냥 맵게만 만든 거예요. 이 고추들의 맵기는 얼마나 맵냐? 예를 들면, 굳이 예를 들어 드린다면 청양고추보다 맵기가 300배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가끔 뭔가 제대로 좀 혼이 좀 나야 되겠는 걸, 뭐 이런 뜻으로 말할 때, 저 친구 매운맛 좀 봐야 되겠는 걸, 너 매운맛 좀 볼래? 뭐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와, 너무 매운 거 잘못 먹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매운 것보다는 스윗한 게 낫겠죠. 스윗한 거. 그런데 또 당이 있으신 분들은 또 스윗한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조심을 해야 되니까 적당히 스윗하고 적당히 고소하고 그렇게 적당한 맛으로 우리는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든지 과유불급, 뭐든지 과하면 부족하니만 못하다라는 사자성어를 오늘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뉴스 마치겠습니다.